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4시간째입니다. 네, 이번 주에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이 아마 몸살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기후총선에 대한 발표와 오늘 이 자리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와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 순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후위기가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가 제목을 2030년 목표라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감축량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로인데요. 최고점에서 앞으로 30년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최하점, 그러니까 6억 7천만 톤에서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죠.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운 계획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저 정도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를 18개를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6기가의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린 리모델링이나 전기차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전기차는 57만 대가 보급이 돼야 되고 리모델링은 21만 건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다들 고개를 저으시는군요. 그래서 2024년 경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인데요.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면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나오는데요. 지금 모든 논의가 원전 확대라든지 원전 수출 산업화에 집중되어 있죠. 거기에 저는 수송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민간 리모델링 혁신 방안 마련, 정부가 뭔가 하기 싫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계속 용역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산을 들이고 사람을 투입해야 될 때 계속 방안만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미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는 실행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유류세라든지 발전 연료세 인하라든지 심지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한다라든지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라든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방향입니다. 오늘 저희가 9분의 10명의 연사를 통해서 여러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생태 백신 얘기도 나왔고요. 10년 나왔습니다. 감축만 아니라 적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기후위기라는 시대 정신과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인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단기와 장기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김병건 선생님 이 얘기 하셨고 싶었을 거예요. 지역의 녹색 경제로 지방 소멸에 대처하자. 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한 명의 순복씨를 가졌는가? 그러면 한 명의 순복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들도 같이 나눠야 되고요. 평화가 기후위기 대응이고 정치가 기후를 바꾼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뒤에 남겨주지 않는다. 이 급격한 전환의 과정에서 충격받을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발표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죠. 내 임기만 넘어가면 돼. 내가 CEO가 아니면 CEO인 기간에는 수익을 내야 돼. 결국 이 시간을 당겨서 자원을 쓰게 하고 동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쪽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밀어야지 여기에 있는 시간들을 저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2030년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사회적인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에너지가 있는 사회일 때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녹색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에다가 석탄 암모니아 혼소라든지 가스 수소 혼소라든지 가장 중요한 효율 개선이라든지 수요 관리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거의 포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건 마치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하자는 것은 나무늘보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불을 끄라고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부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하지 않으면은 더 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우리가 공간을 봐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금 지역 수도권의 먹거리와 전기를 보내주던 이 지역, 그리고 또 폐기물을 다 떠안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개의 공항을 추진하고 있죠. 공항을 15개를 짓는데 읍내에 나갈 버스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와 자원을 집중해서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큰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후유권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4월 총선을 이유로 해서 17개 광역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고, 또 2035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여러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4월을 앞으로 잘 보내야 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국가의 전환, 기업의 전환, 지역의 전환, 그리고 삶의 전환, 그 전환에 대한 키워드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5가지 행동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수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탄소 중립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저도 2021년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지만,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국민참여단까지 포함해도 1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변화와 자원을 동원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같이 그릴 수 있을 때 그 사회를 정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보다 폭넓게 2050년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거라면은 202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약속한 정부와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한 국가이죠, 우리 국가가. 그리고 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나오는 보고서들을 들여다보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봐야 하고, 이제 국가가 만들어낸 탄소 중립 녹색성장 이행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에서 교재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재로 쓰면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어떤 거짓말들이, 그린워싱이 숨겨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총배출량, 순배출량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축 목표를 낮게 잡았는지,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배출량이 늘어나도 2023년도에 감축 목표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부끄럽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화석에너지 연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050년도에 석유, 석탄, 가스 없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미래에 2050년에 이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전기화와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수요 자원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 섹터 커플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50년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야지 그곳에 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원전과 태양광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원전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논쟁이 시작됐다면은 이건 피할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재생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85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과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믹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전력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왜 늘어났는지, 생태적인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아니면 원가 수준이라도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야 되고요. 독일은 2030년도에 재생가능 에너지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도에도 20%대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논의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에너지 시민과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고, 나부터라도 태양광 올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협동조합원이 되는 게 태양광에 대한 탄압이 심한 현 정부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그냥 개개인의 노력이나 한 개 산업이 아니라 마치 2020년도에 그린 뉴딜 정책을 했던 것처럼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산업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재구조화가 되려면은 정부가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전환의 방향에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그리고 2050년까지 우리가 녹색 일자리라는 것들을 우리 산업의 주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수단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상당한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지역도 지금 지역이 공항을 짓고 출렁다리를 짓고 케이블카를 짓고 이럴 것이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만한 뻔한 그런 곳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폭염과 한파를 견딜 수 있는 집, 그리고 공공적인 이동수단, 그리고 먹거리, 이런 쪽에 기반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의 전환입니다. 아까 이관우 박사님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2027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17,000명에게 묻고 이 17,000명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 갈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2027년에는 모든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나름의 대안을 갖고 답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2027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2024년에 22대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기후 공약은 기본인데요. 저도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까 이관우 박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는 후보가 매우 간절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그럴 때 기후정책 어떻게 할 거냐고, 기후위기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이런 것들을 직접 묻는 직접 행동이 저는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언론사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 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뭐 한동훈의 관계, 뭐 이런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기후위기, 인구위기,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육, 우리가 살 집, 이런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그 부분을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강의를 가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 기후위기 심각한 거 알겠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경제와 제도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 라고 간절하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전에는 탄소 발자국 했었잖아요. 탄소 마일리지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 줄이면은 인센티브 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5도씨,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서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은 지구 전체의 개인의 배출량이 1인당 2.3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1인당 2.3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야지 2.3톤에 부합하게 될까? 그래서 저희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개개인의 소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동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또는 먹거리가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사회와 제도와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막 분리수거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한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떤 제도와 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회 변화와 결합시켜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연구해서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막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던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저희가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